자, 중재 판정,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개 조 간에 첫인사 정도는 이미 했을 거라고 보고, 축제 잘 즐기고, 한 5월 20일까지라고 얘기했죠. 5월 20일.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거고,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최종 20일 날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게, 최종적인 마지막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제가 좀 내용 좀 보고 고쳐야 되거나 수정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따로따로, 4개 조니까, 각각 조별로, 제 연구실에서 하든 아니면 여기 강의실에서 하든, 미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미팅 이후에, 그러니까 한 5월 말, 5월 31일, 6월 1일 이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제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너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야? 5월 20일까지 제가 내라고 했죠. 5월 20일까지 내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와 신청서와 답변서는 초안이에요, 초안. 그런 다음에 나랑 조별로 미팅을 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조금 더 더해서 제가 파이널 제출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게 한 6월 1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6월 4일과 6월 11일 11일 요주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보강주간입니다. 보강주간이어서 6월 4일 한 번, 6월 11일 한 번 그렇게 해서 두 조씩 나눠서 모의 상사 중재를 하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기말고사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한 모의 중재가 기말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학점 부여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때 6월 4일과 6월 11일에는 지금 여기 강의실에도 캠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걸로 찍든지 아니면 제가 캠코더를 가져와서 찍든지 해서 찍어서 각 조에 하는 모습은 그 조 멤버들한테만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상사 중재를 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파일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그런 일정이다라는 거고, 20일, 28, 요 주간에는, 21일이 있는 요 주에 4개 조를 한 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파이널 시나리오와 신청서 답변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일정이나 향후, 수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인 건 뻔히 알지만 보강 기간 때 보강을 따로 할 시간도 없고 빨리 이론 수업이 한 주 정도 분량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자 오늘 오프라인 수업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왜 프레젠테이션이 이거밖에 안 돼? 귀찮고 뭐지? 자, 그래서 중재 판정 볼 텐데 중재 판정은 결국에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결국 똑같은 겁니다.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소송에 의해서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이렇게 하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내려지는 것을 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사 중재에서는 판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판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주로 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고 중재에서는 대체적으로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 중재 판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판정의 유형을 볼 텐데 종국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 판정부가 분쟁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절차를 종료하는 단계에서 내린 최후 판정을 종국 판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내린 최종 판정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 내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판정 내리지 않는 것도 있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시트랄 모델법하고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 절차의 종료를 종국 판정, 이 마지막 파이널 어워드가 있는 거에 의해서 종료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판정, partial award,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 다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뭐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 중재 판정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격과 어떤 주어진 정보, 증거, 증인 신문을 통한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근데 그 쟁점이 예를 들어서 중재판정부의 어떤 권한을 넘어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어떤 것도 있고 뭐 절차적으로 이거를 나눠서 어떤 부분을 먼저 판정을 하고 뭐 또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하거나 뭐 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잠정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잠정 판정. 이거는 선결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먼저 잠정적으로 내리는 판결 이런 거죠. 이게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 쓸 때 이런 어떤 일부 판정이나 잠정 판정에 대해서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있는 경우도 아니고 흔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중재를 신속하게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눠서 한다거나 일부만 한다거나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 일부 판정은 종국 판정과 달리 중재 절차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져야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 종국적 판정으로서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 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승인과 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일부분에서 내려진 게 뭐 바뀌지 않는 어떤 최종적인 중재 판정부의 판정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취소라든지 승인과 집행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additional award 있습니다. 추가 판정은 중재 판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 이런 것들 아니면 당사자 신청이 따로 있었던 경우 추가로 원래 정해졌던 분쟁의 쟁점 외에 추가로 조금 더 다투는 거예요. 추가로 좀 뭐 더 다툴 사항이 있으면 다투는 거를 말하는데 이건 왜? 자, 그 다음에 하해 중재 판정이 있습니다. 하해 중재 판정. 이거는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 개시된 후 하해 합의를 하고 앞서서 분쟁 그 중재 종결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끝내는 경우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된 상태에서 뭔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끝내야 되잖아. 최종적인 파이널을 해야 되잖아. 그때 중재판정부가 합의한 하해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문을 써줘요. 그거를 하해 중재판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재판정의 성립 볼게요. 중재판정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일단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한 명에 의해 긴급 신속 중재 절차의 경우에는 한 명일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3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될 텐데, 한 명의 단독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단독 중재인의 경우에는 뭐 혼자 생각하면 되죠. 혼자 생각하면 되지. 그 안에서 뭐 자기가 뭐 인격을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싸울 이유가 없죠. 혼자만의 판정으로 끝나면 되는데, 중재판정부를 3인으로 구성을 했으면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부 동수로 다수 의견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3명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뭐 심리를 같이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 빠졌는데 이거를 결혼을 안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보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거나 한 명이 판정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명인데 한 사람 찬성, 한 사람 뭐 신청이 승소, 뭐 어떤 또 다른 사람은 피신청이 승소 이렇게 결정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난 모르겠네 이런 그죠? 속된 말로 그럴 거면 중재인 왜 했어?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안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간혹,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몇 년 근무하신 분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정말 간혹 한 명,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의장 중재인, 그러니까 중재판정부라고 하더라도 3명 중에 의장 중재인을 둬요. 그러니까 의장 중재인의 역할이 MC 역할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의장이니까 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는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기 밑에 국내중재규칙하고 국제중재규칙에 있죠. 중재인 가반수에 따르는데 그 가반수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그런 이야기들이 밑에 국내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그리고 중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여기 중재법 제30조에 맨 마지막에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란 말이 있죠. 이게 의장 중재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첫 번째, 분쟁의 실체에 관해서 적용될 법. 그렇죠? 이거는 준거법인데 제가 준거법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죠. 저촉법적 준거법 결정이 있었다. 어떤 법을 정할지를 결정하는 그 준거법. 그리고 실체적 준거법이 있다. 그 실체적 준거법은 뭐냐? 당사자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쟁점 있죠. 그 어떤 계약의 이행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들여다봐서 이거를 레퍼런스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 법. 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어음법이 될 수도 있고, 물권법이 될 수도 있고, 상법이 될 수도 있고, 민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선화증권,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치면 선화증권과 관련된 법이 상법에 있어요. 선화증권과 관련된 거. 신용장, 대금결제, 이것도 다 상법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기초해서, 이거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평과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쓰죠. 형평성, 이런 표현 쓰죠. 형평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 형평성 할 때 형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 선량하다 할 때 쓰죠. 착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형평과 착하다, 뭐 그 뜻도 있고, 여기 선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실의성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말고, 실의성실이라고 할 때 굿 페이스, 뭐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착한 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국내 중재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신청인이든 비신청인이든 다 내국인,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기업인 경우고, 그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분쟁의 쟁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어떤 법? 국내법, 한국법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사 중재로 국내 중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뿐 국내 중재는 결국에는 한국 사람, 한국 기업, 한국법 적용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의 개입의 여지가 적어요. 그런데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이 국내법처럼 뭔가 이게 딱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거나 뭔가 이게 빠져나갈 게 없거나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뭐 어떤 법의 어떤 입법이 미비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국제법은. 그러면 그때 그 중재판정부가 이 형평과 선 혹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쉽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람들의 의도나 뭐 등등등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지만 뭐예요? 법에 없는 내용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법에 없는 내용 가지고 판단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 물론 무제한적인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이게 이제 잘못하면 뭐 우의적 중재라든지 뭐 어떤 기계적 균형, 결과적 균형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과 선의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적용 가능한 상관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공교롭게 앞선 그 무역 계약론 시간에도 상관습에 대한 얘기를 엄청 오래 했는데 대표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관습 어떤 게 있을까? 인커텀스입니다. 인커텀스. 국제무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관습. 인커텀스. 인커텀스 법 아니거든. 국제법도 아니거든. 그냥 민간 기구가 만든 좀 전 세계 무역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상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초로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중재판정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한국 상법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 맘대로 뭐 형평과 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커텀스 2020 규정을 바라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인커텀스 2020 FOB로 거래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중재판정부가 인커텀스 2020의 FOB 규정을 바라보고 계약서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적인 어떤 증거나 증인들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상법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인커텀스 내용 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종국 판정의 기한. 중재판정부가 종국 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각 중재 규칙이나 중재 입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ICC 중재 규칙이에요. 이거는 한국 게 아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에서 적용하는 중재 규칙인데 여기서는 종국 판정을 내려야 되는 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중재 규칙. 여기 국내 중재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이에요. 그럼 이건 한국 거죠. 예, 요거는 어떻게? 예, 심리 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심리 종결한 날짜로부터 한 달 내에 종국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내 중재에는. 자,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신속 절차입니다. 우리 신속 절차 앞에서 배웠어요. 뭐였죠? 얼마? 1억. 그죠? 1억. 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국 판정이 심리 종결일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의 시작이 달라요. 여기 봐봐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 세 번째, 국내중재규칙 제49조의 신속 절차에 있는 여기 중간에 있는 딱 그 강의자료 중간에 있는 이 중재판정부는 한 명이네요, 세 명이에요. 한 명이죠. 야,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더라도 좀 보라고. 여러분들 시나리오 쓸 거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국내 중재 규칙에 국내 중재 규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이에요, 1억. 신속 절차로 가려면. 그리고 중재 판정부 한 명 써요. 이 한 명이 당신이 중재 판정부입니다. 당신이 단독 중재인입니다. 상사 중재에서 통지해 줄 거 아니야. 너 중재인 이러면서 그 너 중재인이라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00일 안에. 파이널 어워드를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국제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은 얼마? 5억. 자, 잘못 말했다. 국제중재규칙의 신속 절차는 5억. 일반적인 국제중재규칙은 언제? 중재판정부의
최종 서면 그러니까 최종 서면을 제출한 날짜와 심리의 종결일 중에 나중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최종 서면이라고 하잖아요. 최종 서면이 뭐냐면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때 서면 내잖아. 그거 내는 거 그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5월 1일이다. 근데 심리가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끝났다. 그러면 뒤에 오는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파이널 어워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뭐에 비해서. 국내 중재규칙보다 보통 국제중재규칙이 어떤 날짜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줘요. 자, 그 다음에 국제중재규칙의 신속 절차. 국내는 1억, 국제는 5억. 요거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 중재는 100일이니까 한 석 달하고 조금. 국제중재의 신속 절차는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자, 표지나 서두, 판정문이 이렇게 뭐 파일이나 책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링 제본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떡 제본을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날라와요. 그래서 거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재 판정문 내지는 어워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가 중재 판정문이라는 걸 적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건 번호라든지 뭐 중재기관 대한상사 중재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신청인 누구, 피신청인 누구 이렇게 적혀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고 먼저 나오는 게 신청 취지에 대한 어떤 판정 주문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겼다 정도. 네 말이 맞다. 뭐 신청인 네 말이 맞았어. 뭐 이런 정도로 짧게. 그게 왜 그러냐면 신청 취지가 여러분들 신청서나 답변서를 써보면 알겠지만 신청서 자체가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레임에 대한 응답이에요. 중재판정부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네 말이 맞소. 네 말이 틀렸소. 네 말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어. 뭐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연히 판정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신청이 있고 반대 신청이 있잖아요.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신청인이 요거 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1번이 문제였고 2번이 문제였고 3번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중재판정부는 1번은 네 말이 맞고 2번은 네 말이 틀렸고 3번은 네가 굳이 나한테 얘기할 게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맞았다. 1번이 네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용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말을 인용한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주장한 그 말, 맞아. 그거를 인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네 말이 틀렸어. 기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가 나한테 얘기할 건 아닌, 네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 경우는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인용, 기각, 각하 이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디서? 주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죠. 똑같아요. 법원도 누군가가 원고, 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인용되면 인용. 네 말 틀렸다? 기각. 각하는 뭐냐면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권한이 없다거나 아니면 소를 제기할 자격을 못 갖췄거나 아니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각하는 뭐냐면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할 할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거 뭐 네 말 맞고 네 말 틀렸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니면 넌 이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 뭐 그런 경우를 각하합니다. 각하. 권한 없는 사람이 소제기한 것도 각하.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 너는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제척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각하. 뭐 이런 식으로 판정부가 맞다 아니다.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맞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다 각하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 취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쟁점이 있을 건데 그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통해서 중재판정부가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만일에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1, 2, 3을 쟁점을 해결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뜬금없이 중재판정부가 1, 2, 3만 하면 되는데 뭐 4를 해, 5를 해, 6을 해. 뭔가 이게 무슨 좀 그렇죠. 이걸 이제 권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중재판정부에게 주어진 권한 외의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 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나 아니면 반대 신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금전의 지급, 특정 행위 이행. 그러니까 금전의 지급은 이거겠죠. 너가 너한테 돈 줘라. 특정 이행에 이행을 하라고 하면 A가 B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그거 해 빨리.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청구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권리가 있는지 저 사람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바꿔야 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거나 계약 내용을 뭐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명령 내릴 수 있고 이자 줘라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재 절차 얘기할 때 중재 신청할 때 신청인이 뭐 한다 했어요? 비용을 먼저 납부한다 그래서 비용을 예납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있어. 중재 비용과 관련해서 중재판정부, 중재사무국이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정산을 합니다. 누가 부담할 건지. 그래서 신청인이 만약에 부담한다 그러면 신청인이 이미 냈잖아. 그럼 그거 받은 걸로 끝. 만약에 피신청인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신청인한테는 돌려주고 피신청인한테 중재 비용을 받아야겠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신청과 관련된 주문 메인 오더를 하고 그 메인 오더를 하게 된 이유를 적어줍니다. 이만해서 저만해서 이걸 살펴보고 누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증거도 들여다보고 네 이메일도 보고 남의 이메일도 보고 왔다 갔다 한 서류도 다 들여다보니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이유를 써줘요. 이유를 안 써주면 복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이게 이 이유를 잘 써주면 참 좋은 중재인이고 어떤 거 보면 막 대충 써 대충 그러니까 제일 대충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이런 거야. 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도대체 되게 불친절한 거고 좀 일목요연하게 왜 이만저만 해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승소하는 사람은 상관없어. 패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패소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의 큰 부담을 얻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자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 그러면 내가 뭔가 납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를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를 기재하는 이유 적혀있죠. 첫째, 이유를 적어야 진 사람도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졌는지. 두 번째, 중재 판정의 이유가 기재되고 공개돼야 중재 판정의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중재를 해보니 중재인들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라는 데이터가 쌓이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소송하고 다르게 소송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소송은 무조건 오픈이잖아요. 근데 중재는 비밀이에요. 근데 대한상사중재원 자체적으로는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이 그걸 오픈하지 않을 뿐 공개적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로우 데이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잘못을 해서 A라는 잘못을 해가지고 신청인이 승소를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어떤 다 물어줬어요. 손해배상을 했어요. A라는 사건 때문에. 근데
이와 유사한 A 다시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상사 중재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 하면 보통 중재인들이 피신청인 측의 어떤 문제를 삼고 신청인 측의 주장을 인용을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요? 예측할 수 있죠. 결과를. 중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 뭐냐? 법이 안전한 거 아니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그것이 꼭 형법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상법이라도 누군가가 법 위반을 했을 때 그 법 위반에 대한 결과로서 누군가가 처벌받는다. 아니면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계약 관계를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제대로 계약을 이행을 했어. 근데 상대방은 제대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제대로 계약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법에 호소를 했을 때 법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나의 손실을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개런티하거나 뭔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기댈 수가 있어야 되죠. 그 기댈 수 있는 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법적 안정성이 없는 사회가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상업 행위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게 중요해. 그래서 법원의 판례가 한국은 판례 중심주의가 아니라 성문법화되어 있는 국가잖아. 근데 판례의 그 판결 경향이 계속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계약 위반을 하면 이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이런 정도의 형벌을 내리거나 처벌을 하거나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걸로 장사해 먹을 수 있어. 상담을 하잖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 근데 변호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법원에 가서 소송 붙으면 이깁니다. 집니다.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야? 데이터가 있죠. 판례가 있죠. 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판결이 많이 내려졌습니다. 뭐 빅데이터가 있잖아. 빅데이터. 그걸 바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 있는 사회예요. 법적 안정성이 없는 사회가 되면 문제가 뭐냐? 일단 뭐 소송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소송을 해도 믿을 수가 없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범법자들이 양산되고 뭐 그거를 이제 사적 응징하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 안정성이. 근데 이제 중재도 소송처럼 어떤 판례를 오픈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를 적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의 입법내, 그러니까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규칙이나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이것이 외국에 나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을 때 외국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중재의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 기재가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틀렸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런 이유로 터치를 하면 뒤로 넘어가. 이런 이유로 중재 이유를 소상히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뭐 아니면 뭐 이게 법 적용을 혹시라도 잘못한 경우가 노출될 수 있다. 뭐 등등등. 뭐 중재 판정에 불복시키도록 사람을 고무시킨다. 도발한다는 거지. 뭐 근데 좀 저는 제가 이런 주장들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고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기재해 놓긴 했지만 좀 그 주장의 논거가 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쓰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요 중재 판정의 이유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이나 국제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시트랄 모델법, ICC 중재규칙, 한국중재법, 뉴욕협약의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재 이유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중재 이유가 사실 그 중재 판정문 분량이 있으면 중재 이유가 거의 한 70-80%거든. 왜냐면 이게 쭉 써요. 막 왜 이걸 판단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거가 10개다 치면 중재 판정법 이렇게 하는 거야. 증거 1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요걸 통해서 보니까 뭐 신청인의 주장이 맞더라. 증거 2번은 뭐 이거는 일상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쟁점을 뭐 판단하기 어렵다. 증거 3번은 뭐 어떻다. 증거 4번은 어떻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텍스트의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청인, 그러니까 중재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주장도 있다. 그런데 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작성 일자. 중재 판정문에는 작성 일자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후속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 일자를 적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중재지도 중재 판정이 내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중재지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중재 판정이 내려진 장소가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 사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정정, 해석, 추가 판정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정정이 뭐예요? 고친다는 거지. 고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판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정정, 해석, 추가 판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중재 판정이 처음 내려진 날로부터 그리고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내 중재에서 기본적으로 30일이었죠. 국제 중재는 45일이었고 30일 이내에 다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당사자들이 정정, 해석, 추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이거예요. 잘못 계산했다. 잘못 기록했다. 이런 거. 그 잘못 기록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잘못 계산한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자 계산하는데 이자 계산이 틀렸다라든지 뭐 이러면 이거 정정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정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타당하면 정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간에 합의 있는 경우에 특정 쟁점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왜 이렇게 했는데 해석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중재 절차에서 주장됐는데 판정에 빠졌어. 중재 판정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판정을 해달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추가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한테 취지 통지합니다. 내가 이런 판정문 받았는데, 어워드 받았는데, 야, 요게 계산이 잘못됐어. 요게 빠졌어. 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통지해야 되겠죠. 신청하고 통지하고, 중재 판정부는 정정 및 해석 신청은 30일. 추가 판정의 경우에는 기간을 좀 더 줍니다. 추가 판정을 해야 되니까 6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부는 자기들이 해놓고 지들이 잘못한 걸 지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일, 60일 앞에서 정정이나 해석은 30일, 추가 판정은 60일의 기간을 준다고 했죠. 필요하면 더 기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부를 송부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문은 당사자들한테 갑니다. 등기우편 뭐 이런 걸로 갑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바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송은 이 선고를 할 때 선고 일자를 줘가지고 다 불러드려요. 신청인 그러니까 원고 피고 오라 해가지고
너들 다 와 해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쭉 그 판사님이 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너 잘못, 너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요. 근데 중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심리를 할 때 다 와서 이야기했죠? 판정 내릴 때는 불러 모으지 않고 각자한테 그냥 판정문이 날아가요. 등기우편으로 날아가고, 만약에 이제 이 판정문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하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판정문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뭐 강제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판정문을 바탕으로 이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뭐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2번 갈로가 중재판정문 원문의 법원 보관이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건데 그 전에는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개정법에 의해서 법원에 사본을 내도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서들이 전부 다 이제 전자문서화 되다 보니까 오리지널과 카피의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여러 내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의 효력. 네. 중재 판정은 중재 절차가 갖는 특성에 따라 효력에 관해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한국중재법에 보면 제35조에 이 말이 있어요. 중재 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법원의 최종 판결, 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이면 대법원, 고등법원이면 고등법원, 그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 법에 있어요. 한국중재법 제35조에 있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의 효력이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국, 독일, 일본은 다 같은 대륙법 체계죠. 대륙법 체계라서 똑같이 입법을 통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중재 판정에 있다라고 해놓고 있기도 하고, 뭐 프랑스처럼 기판력, 이미 판정, 그러니까 기판력은 뭐냐면 이미 판정이 내려졌다 그 뜻이거든요. 이미 판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다시 판정하지 않는다. 뭐 그걸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걸 이제 입법 인정한 경우도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을 모두 구속한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된 입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의 효력, 뭐 4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하고 마칩시다. 중재 판정의 효력의 경우에는 형식적 확정력, 기속력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한자를 제가 여기 중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판정을 내린 당사자, 그러니까 중재 신청, 피신청의 당사자 말고 중재 판정을 내린 중재 판정부라든지 중재 기관 있죠. 그 기관을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죠. 여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중재인은 본인이 내린 중재 판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내가 결정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속된다. 그러면 내가 입 하나로 두 얘기 못한다는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중재 판정의 정정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기판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한 번 내려진 재판을 또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한 번 내려진 판단, 그걸로 끝. 그게 최종 판정이다. 파이널 어워드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기판력. 이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확정력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행력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중재 판정 그 자체가 스스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뭔가 보조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얘기 있죠. 두 번째에, 항정 판결에 대한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무관 등에 의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원에 내려지는 판결은 여기 법원의 사법부의 그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행문을 만들어줘요. 강제 집행,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 판결, 그러니까 판사가 내려진 판사가 그 판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원은. 근데 중재 판정을 내린 사람들은 중재인이고,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아니죠. 사인이죠. 그리고 이 중재가 진행된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민간의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스로의 어떤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법원의 집행 판결, 집행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했어요. 파이널 어워드를 했어요. 이 파이널 어워드를 법원에 들고 가서 법원으로 하여금 뭘 받아야 되느냐? 집행을 하라. 이 중재 판정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집행하라고 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거는 1심, 2심, 3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할 법원에 가서 이 내용, 중재판정부가 내려진 정상적인 중재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정상적인 중재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법원이 승인하고 집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때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직접적인 집행력이 아니고 법원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집행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법원에서 진행된 절차와 중재에 의해서 진행된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 다른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죠. 상사중재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변론 없이, 뭐 변론이 없다는 말은 법원에서 따로 뭐 이야기 듣거나 하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걸 집행할지 안 할지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비송 절차. 이게 비송 절차란 말이 뭐냐면 무슨 그 강아지 품종 같은데 비송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비송은 비는 아니다 뜻이고 아닐 비자를 쓰는 거고 송은 소송할 때 송자야. 그럼 무슨 얘기야? 소송으로 진행될 절차는 아니란 뜻이에요. 비송 절차라고 하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비송 절차에 의해서 그냥 1심 법원, 지방 법원에서 알아서 이거 중재 판정 이거 승인해주고 집행해줄지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법원이 확인 명령이라는 걸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국마다 조금씩 입법례가 다르지만 법원에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효력의 마지막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을 구속해서 이 중재판정에 따라야 된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어떤 뭐 구제를 행하거나 하는 것은 이행되어질 수가 없다. 소송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